네, 정인호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한 한겨레 21 기자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는 오늘도 카톡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점심이랄지 저녁이랄지 모임을 계속 잡아야 되는데 이게 탄핵이 언제냐 계속 그 질문이 들어와요. 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14일로 생각하고 지금 모든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헌재를 출입하는 취재기자들도 14일로 보고 있고요. 방송사들이라든지도 14일 날 이제 특보 체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있어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럼 이제 14일 날 몇 시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헌재 출입하는 기자랑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네. 10시라고 보더라고요. 10시다. 네. 근데 아침에 하는 게 낫겠죠. 사람들이 좀. 근데 사실 지금 뭐 그거는 헌재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지금은 모를 지금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평의 결과가 끝나야 그렇겠지. 그래야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들을 잡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0시라는 얘기도 있고 12시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오후로 넘어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어. 그래서 방송사들이 전부 다 지금 10시, 12시에 맞춰가지고 그 앞뒤로 전부 긴급 편성 지금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틀 뒤니까 네. 11일이나 12일에 예고를 먼저 하잖아요. 기일 공지를 하겠죠. 그렇죠. 길 네. 공지를 하잖아요. 공지가 다음 주 수요일 전에는 나오겠구만. 만약에 금요일이면. 그렇죠. 다음 그 주 정도쯤은 금요일이면. 나와야죠. 그렇죠? 네, 그 정도쯤은 나와야 되고 아. 뭐 보도로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음. 뭐 콘클라베 방식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하고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 콩그라미 그러니까 방식이랑 이제 교황 뽑는 것처럼. 네. 예. 근데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고요. 헌법 연구관들도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면 탄핵의 논리라든가 뭐 탄핵 쪽으로 기울었다거나 아니다 이런 얘기들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런 거 다 루머겠지 뭐. 네, 알 수가 그렇죠. 있나. 네. 그러니까 경찰도 어쨌든 당일에 안국역 일대를 보도에 따르면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 경찰도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MBC,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전부 네. 다 지금 거의 뭐 가포 수준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폭동 선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얘기를 집회 가면 그냥 공공연하게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긴장도는 상당히 또 경찰도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18일 무슨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혹시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14일이 아니고 18일이다. 그거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글쎄 뭐 18일설은 저는 뭐 들어본 적은 없는데 없어요? 아마도 네. 그런 얘기가 있다면 17일까지 비워놨으니까 그 다음에 18일 아니겠느냐 뭐 이 얘기일 것 같은데 그 이야기구나. 근데 뭐 그런 주장, 그러니까 지금 뭐 주장은 뭐 여러 가지 일자는 많아. 난무할 루머야. 텐데 루머야. 아까 앞에 네.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관도 안 정한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자가 어쨌다라는 거에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고 네. 추가적인 뭐 이런 논의나 이런 것들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도 나온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그 작성에 들어간 단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지금 그렇죠. 오늘이 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뭐 거의 이제 임박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말을 빌리자면 뭐 개가 지쳐도 열차는 가고 지금 그러니까요. 거의 정거장에 종착지에 와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결정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평일을 다음 주 말까지 가더라도 2주 넘게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길게 평일을 끌고 갈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요. 재판관들도 계속 이거 붙잡고 있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주 그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 거가 위법하다라는 헌재 결정이 사실상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헌법기구를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게 고유의 권한이자 기능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구를 감사하는 것도 위법해. 이게 지금 헌재가 8대0으로 내린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같은 논리로 한다면 선관위라고 하는 독립기구, 헌법기구를 군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앞서 이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이거는 뭐 사실 고민할 여지도 없는 수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판결이 예고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에서 만약에 8대0이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 2016년, 17년 넘어갈 때 특히 2017년 3월 고무렴 이제 탄핵 결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3월 10일 날 그때 한창 이제 방송을 나가고 있어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새록새록 요즘에 기억이 떠올라요. 막판쯤 되면요, 별의별 가짜 뉴스, 별의별 찌라시 다 돕니다. 그렇지. 네, 근데 아무런 상관없어요. 어제는 이제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과 먹으면서 헤어롤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그때 이제 헌법재판관이 헤어롤 하고 출근한 게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아, 맞다. 네. 헤어롤. 네. 그래서 그때 이정미 이정미 권한대행이에요, 맞다. 진짜. 다시는 탄핵을 못 볼 줄 알았는데 10년도 안 돼서 지금 다시 탄핵을 또 보고 있다. 근데 놀라운 건 아직도 오피스탄 취재를 또 하고 있다. 이런. 근데 저도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나 카톡에서 뭐가 오면 진짜 뭐 생각지도 못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일말에 또 1%의 두려움이나 이런 게 갑자기 또 엄습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바뀌는 거거든. 그 친구들이 전해주는 가짜 뉴스에 잠식돼갖고 계엄을 일으키신 분이 지금 구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계엄보다 더 놀랄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놀랄만한 일은 없을 거고요. 아니 분명히 탄핵은 무조건 될 거야. 그리고 대선 때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이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 거거든 사실. 그거 없죠. 네, 그건 맞죠. 네. 근데 국민의힘이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내일 텐데 지금 모습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뭐 내는 거야 기정사실인데요. 그 탄핵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곧장 어떤 스탠스를 잡을 거냐 이게 굉장히 향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등이나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될 텐데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 때는 어쨌든 승복한 거 아닙니까? 받아들인 건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행태로 보면 이걸 과연 어느 정도 승복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선 후보 국민의힘 뭐 그거는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던 그 이 탄핵이 부당하다라는 거를 주장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광장에서 빌드업되어 있는 그 말하자면 그 시민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이제 시위라든지 소요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국민의힘은 퇴근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승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선 준비를 하고 대선 후보를 내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그 생각 안 할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냥 후보 내보내고 한쪽에서는 승복 못한다 그러고 양쪽으로 막 뒤죽박죽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 지지층이 결집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집이 이제 3호선 라인이라서 3호선을 가끔 타고 다니고 헌재 앞에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안국역이 3호선이니까. 그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김한 기자 과거에는 딱 보고 무슨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지하철 안에서 떠드는 사람 엄청 큰 목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많아졌고 기만 들어라 이러면서. 아니 뭐 그거 아니라 이 탄핵이 부당하고 뭐 부정선거론 이런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국역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피켓 같은 것도 그렇지, 꺼내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아예 가방에 붙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들이 오랫동안 이 집회를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말하자면 세뇌 혹은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정당하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가감해진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앞에 지나갈 때만 봐도 굉장히 가감해요 이제 시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2달째 거리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도 뭐 한때 다 아스팔트에서 시위를 해봤지만 이게 하다 보면 점점 더 그 논리에 심취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상황이 굉장히 고조돼 있다 이런 느낌 좀 현장에서는 받습니다. 심리학을 3학년 때까지 전공에다가 중퇴한 우리 김민아 심리학의 대가. 심리학의 대가 김민아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김한 기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나는 사실은 폭동이나 시위나 소요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인용이 되겠지. 인용이 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이너한 것만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김한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 시키려는 그 욕구나 욕망은 사람은 그거는 크거든. 그거는 크거든. 그러면 어디 가서 막 악이라도 지르고 뭐 이럴 것 같기는
하네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나는 요거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걸 뭐 떠들썩하기만 하지만 태산이 뭐 어떻게 무너질 정도로 근데 그냥 이렇게 쥐새끼들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일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뭐 어떤 이게 지금 그 폭동이나 소요나 시위가 어떤 장기화되거나 그날 당일에 14일이나 뭐 언제 뭐 탄핵이 인용되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광훈도 계속 지금 수사 물론 이제 뭐 미진하긴 하지만 들어가고 있고 뭐 여러모로 보면 이게 위축될 요소들도 분명히 있거든. 시위가 일어나겠죠. 시위가 일어나는데 네. 시위가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폭동 같은 시위가 그런 일어나겠죠. 서부지법 같은 폭동. 그러니까 이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그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지금 계속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추기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추기면은 부추기는 대로 거기서 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계속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게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다음에 장기화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기화를 하겠죠.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훈이든 누구든 간에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휴. 지금 이 집회 내지는 이 반발을 이렇게까지 키워온 동력과 논리는 윤석열 하나 갖고 이렇게 해온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이 논리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까? 문재인 때부터 만들어 온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만들어 온 겁니다. 이걸 잘 이 상황과 논리를 잘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한번 이 재구성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언제부터 재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재구성을 해보라고요? 네. 언제부터 이랬냐? 사실 이명박 때부터 가야 돼요. 이명박 때 아스팔트 우파를 지원하고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거 이제 김한 기자가 잘 알죠, 그거는. 거기서 시작이 된 건데, 그때는 뭐 이렇게 사실은 대단치 않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문재인 정권을 개헌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회주의 개헌이다.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때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황교안 체제가 돼서 미래통합당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그리고 서울시는 또 박원순 시장이 하고 이러면서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이 기독교에 또 가짜뉴스 운동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결합되는 국면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문재인 반대 운동이 보수 정치하고 기독교 일부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우파가 결합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 기본적인 틀은 그때 다 짜여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때 기독교 가짜뉴스 운동에 대해서도 또 김한 기자가 잘합니다. 그것도 또 그거 취재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게 기본 틀이 그때 이루어졌고 이런 게 언제 지금의 형태로 막 살이 붙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냐면은 코로나19 거치고 이러면서 예배를 금지시키잖아요. 예배를 금지시키면서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면서 예. 대면 예배 강행을 해요. 그 대면 예배 강행할 때 제일 적극적으로 강행해갖고 교회가 폐쇄된 사람이 손현보 목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게 어떤 강압적인 전체주의 권위주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정광훈 목사가 그때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 일어나고 이러면서 계속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그다음에 그때 광화문에 뭐 전국적인 뭐 집회를 개최하고 이랬다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뭐 조국 사태니 뭐니 그 전 단계에서 코로나19 전 단계에서 조국 사태니 뭐니 이래가지고 광화문 집회를 우리가 크게 했다 이런 거 여기서 보수 정치 문재인 정권이랑 이 대립되는 어떤 상징으로서의 보수 정치 아스팔트 우파 그다음에 기독교 여기 다 결합한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여기 대립 구도가 섞여지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전선이 여기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잖아요.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왔다. 중국인을 막아야 되는데 왜 안 막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누가 끼어드느냐? 그 당시에 민경욱 씨 이런 사람들 여기 막 끼어듭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 그 이런 게 반 문재인 전선에서 막 다 믹스돼갖고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인 것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윤석열이 여기 끼고 이준석이 여기 끼고 이렇게 거대한 반 문재인 전선 만든 게 사실은 이 난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때는 이게 마치 중도적인 어떤 연합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이 핵심 논리는 그때 이미 다 있었습니다. 윤석열로 정권 교체할 때. 근데 그때는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치 중도적인 색깔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팔트 우파들이 이 난장을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뿐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윤석열이 아직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이제는 부정선거까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을 빌어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도적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어서 아스팔트 우파들만 남아서 그게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똑같은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러면 한동훈이나 이준석마저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 보수 정치인들이라고 제가 규정을 한다면 한동훈이나 이준석마저도 왜 이 사람들을 안 꾸짖어? 이 사람들을 꾸짖어 갖고는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한동훈은 네. 자기 책에서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 전선에서 이 말을 마무리하자면 이 반대 전선에서 쭉 반대 전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이 반대 전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중국, 북한, 권위주의, 전체주의 그게 문재인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진보다.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느냐? 페미니즘이랑 차별금지법 한다. 그래갖고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보수 정치, 극우 정치 그리고 이 기독교 이렇게 연합한 구도거든요. 이게 극우 기독교 이렇게 연합한 구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젊은 세대의 경우에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를 반대하니까 여기 지금 껴있는 형국인 것인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 고리가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이 젊은 세대,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하고 요 그룹하고 요 극우 정치랑 아스팔트 우파들이 이 부정선거론에서는 합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요 아주 극우 정치 요쪽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요 이슈만으로 남아있는 거였는데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윤석열이 이쪽 편을 들면서 이준석하고는 여기가 안 붙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준석 쪽은 부정선거론에 있어서는 계속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관계가 이제 이탈이 된 것이고 중요한 건 한동훈 쪽이 그러면 여기서 부정선거론에서 이준석처럼 지금 선을 확 긋고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한동훈 쪽은. 왜냐?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전투표를 없애자잖아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3일을 하자는 얘기를 한동훈 쪽이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은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는 쪽으로 한동훈 쪽은 가는 거죠. 나는 계엄을 막고 윤석열이랑 대립한 원죄가 있지만 이 원죄를 없앨 수는 없고 다만 그래도 경선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경선은 통과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 극우 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얘기는 해야 되니까 부정선거론을 내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편승해서 간다. 이런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 비겁함이 있는 거죠. 뭐 한동훈은 자기 책 낸 지 한 일주일 만에 보이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책에는 그렇게 안 썼어요. 자기 책에는 뭐라 그랬죠? 부정선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뭐 그거를 어느 정도 치고. 이해한다고 치고 여기 뒤에 문장이 하지만 공당이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주류를 차지하거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 해악이 너무 크다. 역사 속에서 극단주의자들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그 존재 자체가 위험은 아니다. 주류 정치인들이 극단주의자들을 용인하고 굴복하는 순간부터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책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본인이 이제 돌아와서 정치 컴백한다고 대선 후보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가르마 비슷한 거를 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거를 못하는 정도의 담력이나 용기밖에 못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책을 통해서 자기가 뜨고 싶었는데 책에다 버젓이 이렇게 다 써놓고 사실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다. 폭거다. 그래서 난 탄핵에 찬성했다. 윤석열의 스타일을 내가 최근 1년 동안 봤더니 이거 그 자리에다 두면 더 큰 일도 벌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가지고 난 탄핵하라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못 끊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한동훈은 이런 식의 태도로 끊임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계속 이제 그런 행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하고 측근시켜서 간 보고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다음에 맞다. 나는 그런 말,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렇지. 이게 이제 주로 기자들한테 하던 맞아, 멘트였고 맞아. 사실 정치인 한동훈이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순간은 계엄 직후에 보였던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밤에 보였던 그 스탠스로 끝까지 갔으면 아마 정치인 한동훈이 별의 순간이 굉장한 위협적인
이제 존재가 됐을 텐데 민주당에게는 네, 사실 그 한 열흘 사이에 정치인 한동훈이 갖고 있는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신뢰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이틀 후에 윤석열을 만나갖고 하나는 공동 운영 국정 공동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보수 언론조차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이게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두들겨 맞으니까 슬쩍 물러났다가 탄핵도 1차 탄핵 때는 자, 본인은 빠져 있고 그래서 1차 탄핵은 부결시키고 첫 번째 탄핵 투표 때는, 그리고 두 번째 탄핵 투표 때는 본인이 어쨌든 해갖고 탄핵이 된 거 아니냐, 지금 이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 한동훈이 자리매김을 하려고 했으면 그 열흘 동안 잘했어야 돼요. 근데 그 열흘 동안 한동훈이 지금 말씀하신 태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태도,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네. 사실 그 어떤 신뢰, 그러네. 뭐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신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서 배신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라고 하고, 한쪽 다리는 그래도 지지층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여기 지지층에 걸쳐놓고, 그러니까 이 태도로는 사실 지금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네. 윤석열을 그냥 대통령 자리에서 둔 상태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들어가면 윤석열을 내가 봐서 아는데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분열시킬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수층을 선동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릴 상황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봤다.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형태로 대통령이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 나 임기 단축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들을 대통령 쪽하고 얘기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았던 거다. 받아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우리 당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임기 단축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건데, 윤석열은 금방 말을 바꾸더라. 바꿔가지고 끊임없이 다 반복해가지고 탄핵을 해달라고 대통령실 쪽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약속을 깬 건 윤석열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갈라지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설명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태도를 계속 지금 가지고 가야지. 근데 그 태도도 중간에 입장이 바뀌었었고, 그다음 입장이 바뀐 후에 지금 그 책에 나온 내용은 본인에게 말하자면 유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치. 기술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봐오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정치인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장 대표적인 거 뭡니까? 핸드폰 비번. 핸드폰 비번은 정치하기 전이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정치인? 윤석열이랑 뭔가 맞서는 것처럼 보수로 한동훈 윤석열이랑 싸우나 봐 이러니까 바로 90도 폴더? 네, 90도 폴더 인사한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런 게 정치인 한동훈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호기를 맞을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역량의 한계를 이미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한계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한동훈이 이거 왜냐하면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동훈의 이 정신 세계를 좀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책을 설명을 드리는데, 네. 자기가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싸우다가 4번 좌천이 됐고 2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구속당하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로 집중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일종의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피해자 거잖아요. 코스프레를 하는 윤석열처럼. 거구나. 근데 예를 들면 정반대 극단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은 계엄할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 자기가 피해자고 당했으면은 그 반대편에 또 자기가 국정 2인자로 있을 때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안 하는 반쪽짜리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재명은 극도의 혐오 대상이고 범죄자고 자기는 너무 정당했던 사람인데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구조. 이게 윤석열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거든. 비슷하네.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 리틀 윤석열인 거예요. 비슷하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민주투사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민주투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 근데 정말로 검찰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음. 그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닌 거 알아요. 예. 근데 민주투사라고 하는 구도를 만들어서, 그 민주투사는 뭐랑 싸우는 게 민주투사입니까?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와 싸우는 게 민주투사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는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게 민주당이고 그게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문재인 정권이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본인들 입으로는 그게 공산주의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그건 색깔론이니까. 예. 그게 공산주의라고는 얘기를 안 하면서 음.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건데 나는 그거랑 싸우니까 싸웠고 나는 거기로부터 탄압을 받았으니까 나는 민주투사 같은 거야. 이렇게 뉘앙스를 주고 어허. 다른 세력들이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봐, 문재인 정권 전체주의고 권위주의지. 그거 뭐냐? 그거 중국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거야. 공산주의자들이지.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한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편이 되고 다른 쪽에서 또 뭘 얘기하느냐, 기독교나 이런 데서 뭘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진보의 속성인데 권위주의 전체주의고 그게 문재인 정권 이런 자들이 진보의 속성인데 그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우리에게 뭘 강요하느냐? 차별금지법을 강요해. 기독교는 그걸로 뭉치는 것이고 젊은 이 일부 젊은 남성들은 뭐 갖고 뭉치냐? 진보가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 속성으로 우리한테 뭘 강요하는 거냐? 정치적 올바른가 여성주의를 강요해. 그러니까 이걸 반대해야지. 이게 한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거를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요 전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민주투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이 자기가 대선 치를 때는 자기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자유민주주의자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전체주의와 뭐 권위주의와 싸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한 거지만 실체는 어땠어요? 딱 열어보니까 누가 전체주의자입니까? 윤석열이 전체주의자잖아요. 그렇지, 계엄령 그렇지. 선포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자기가 계엄을 해제했다고 하면서도 정확히 지금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요구도 지금 말씀드린 요런 구도 우리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전체주의와 싸우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야라고 하는 요구도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벗어난 생각도 없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모순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 개소리에 대하여 프랭크포트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쓴 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짜 개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체주의를 혐오하고 있는데 전체주의를 꿈꿨고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동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 일종의 그 뭐랄까 정당성을 자기들이 갖게 되는 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체주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자유주의라 맞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 그러면서 미국하고 정반대가 되는데 미국이 또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들을 지탱하고 있는 일종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권위주의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권위주의. 네.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친일, 반공, 국가 중심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산업화 이걸로 대변되는 거기에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권위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고 질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탈권위주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군사정권의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극도의 혐오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야. 저렇게 하면 도덕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막 혼란스러운 거지.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일종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사고에 대한 그런 게 기본적인 어떤 도덕관이나 이런 걸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지나고 나서 이명박 때 그걸 다시 세운다고 해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됐잖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존재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사고가 막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어차피 절대자도 일종의 권력을 가진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마찬가지인데 박근혜 때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문재인 들어서고 나니까 다시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다 해체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그렇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틈을 반중이나 이런 정서가 몇 가지가 더 들어오면서 기독교적인 사상이 좀 더 강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볼 때는 일종의 불안감, 무기력, 공포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일종의 사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회복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일이 아닌 거야. 원래 그렇게 권위주의에 충성을 해왔던 거거든요. 몸으로 체득해왔고.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게 일종의 새로운 어떤 시대의 적으로 보였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열한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다시 권위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군사독재가 했던 방식처럼. 어제 전호영 교수 이야기, 전호영 박사 이야기 중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단어를 딱 바꿔버리니까 훨씬 더 이제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권위주의라 그러면은 약간 좀 정치학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민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보통 농민, 어민 이렇게 민자 들어가는 게 시쳇말로 돈을 못 버는 직업이더만요. 민이라는 게.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계급이 낮은데 직업에 민을 붙인다. 그렇죠. 네. 김민아. 김민에 더군다나 하가 붙었어. 김민하. 민의 하가 붙었어요. 그거보다 더 아래요. 더 아래. 네.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이라고 해놨으니 원래 양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를 3,000년 동안 왕정과 귀족정을 해온 거잖아요. 양반 체제를 구축해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3,000년 동안 왕정하면서 그 밑에서 귀족으로 살던 사람들이 상껏들이 다 1인 1표씩 하면서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니까 베일이 꼬인 거야. 근데 그게 30년밖에 안 된 거지. 30년의 민주주의 역사밖에 안 되니까 울컥울컥 솟아나면서 손에 왕자 새긴 인간들과 속으로는 나는 양반이야. 너는 원래부터 산 것이고 라고 하는 한국의 기득권층이 쉽게 소수 엘리트가 쉽게 그 카르텔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부패 카르텔과 부조리한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진짜 덜 계몽된 대중들을 상대로 이리 와 아파트값 올려줄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내가 돈 좀 줄게. 그게 이게 탁탁 맞아 떨어지더라고. 근데 또 한국의 언론도 사실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무질서한다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가 모든 걸 끌고 가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종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권력도 사실 국민이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력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용인을 못 하는 거야.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죠. 근데 언론도 그래. 약간 혼란이 발생하거나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간의 의견을 합의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 그냥 막 거기에서 막 씹어야 돼. 막 씹고 막 혼란스럽고 막 하고 막 저거 왜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시시때때로 말 가지고 계속 씹는 작업들을 하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두환이 좋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끝에 가면 그렇지. 아무도 찍소리 못 하는 거지 한마디 찍소리 해버리면은. 야, 과외 금지.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게 윤석열이 했던 방식이잖아요. 그렇지. 족바가 어? 족바가 좋아 빠르게 가. 빠르게 가. 2,000명 늘려. 무슨 뭐 욕인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의사. 야 명분이 타당하잖아. 그러니까 의사 2,000명 늘려. 뭐가 있어? 그리고 저쪽에 석유 나올 가능성이 그거 검토할 게 많은데 뭐가 있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해. 그냥 파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겁한 얘기지만 대선 후보 시절 전부터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행태로 왜 봤을 때 비겁하다 그래요, 그걸? 이거 어쨌든 뭐 근데 네. 뭐 기자니까 네. 뭐 취재한 거 쓰고 이렇게 하다가 뭐 못 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 할 때마다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 뭐에서 그게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지금 요새 나오는 삼부 삼부 토건 할 때 보면 10개 업체를 수사하다가 3부만 빼주잖아요. 근데 9개만 기소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벌 3세를 자기 방으로 불러요. 그래갖고 엄청 혼냅니다.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위법을 발견했으면 이렇게 기소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부르고 너 아버지한테 가서 전해. 사업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고 나서 분이 안 풀렸는지 다음에 또 한 번 불러요. 그래서 또 혼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줘요. 그리고 기소는 안 하고? 기소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 행태가 그 윤석열의 수사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BBK 특검 수사단으로 들어갔을 때 이명박에 대한 수사 실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결국엔 그게 무죄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줬다가 다시 몇 년 후에 특검을 맡아갖고는 다스를 완전 이제 말하자면 한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이제 말하자면 재료를 갖고 수사를 했는데 그렇지.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어떤 염치나 부끄러움이나 반성이나 성찰이나 이런 게 없이 이제 쭉 온 건데. 김홍일 씨 너. 그러니까 민주주의 질서 다 검사 출신들이잖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네. 그게 원래 기질상으로도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다가 검사 권력이라고 하는 게 더 얹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었겠지. 예.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기준들 일부 필요했었던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예. 왜냐면 다 눈치 보면서 뭘 나서지도 못하고 못할 때 예. 그냥 밀어붙여 내가 다 할게요. 그러고 앞으로 그냥 말 나가는 거지. 폭탄 예. 좀 마시고 막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했었던 거지 검찰에서 일부. 근데 제가 자꾸 이제 김홍일이랄지 윤석열이랄지 이런 검사 출신들한테 약간 반말 비슷하게 씨랄지 뭐 이런 거를 붙이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검사나 고위 관료들 또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도 그렇고 특히 검사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 경어를 너무 지나치게 붙여요. 뭐 영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뭐랄까요 스포일을 시킨 거야. 사회가 전 사회가 싸가지 없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 앞에 싸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검사들이 싸가지가 없어진 이유, 법조인들이 싸가지가 없어진 이유는 사회 전체적으로 우쭈쭈를 해준 거야. 어렸을 때부터 뭐 소년급제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뭔데 그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그런 짓을 해 온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들은 똥도 안 싸는 줄 아는 거야. 김홍일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한 겁니까? 이명박 그 사건 생각을 해보면. 근데 뻔뻔하게 나와서 또 윤석열 때는 뭐 하잖아. 장관 뭐 하잖아요. 그 범죄와의 전쟁 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그 세대의 마지막 검사들인데, 그러니까 초임 검사가 지청에 가면 어떤 풍경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검사실을 받아요. 그럼 검사실 박스 하나 들고 와서 하죠. 자기 여기 오래는 안 있을 거니까 이제 짐 정리하고 있으면 문 똑똑 두드리고 문 열고 누가 들어옵니까? 그 지역 유지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지. 이 사람들의 직함은 뭐냐? 범죄예방위원이에요. 그래서 범죄예방위원들이 들어오면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짜장면 먹고 있는데 지역 유지들이 쫙 서갖고 오늘 저녁은 뭐 어디로 모실까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 3년을 보냅니다. 지역에서 그렇죠. 30대 초반의 나이에 가서 그 지역에 그 어린 나이에. 예, 돈 제일 잘 버는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으면서 하고 서울로 돌아와서 특수부에 남게 되면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부토건도 과거 때부터 그 특수부의 제일 오래된 스폰서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줄줄이 말하자면 회장님 선물 목록에 검사만 한 50명 들어있는 회사인데 그렇게 해서 각종 말하자면 사건들을 막으면서 회사를 성장시켜 오다 결국 부도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그룹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들이 말하는 정의, 이들이 말하는 어떤 수사의 형평성, 공정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들 속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누군가를 봐주는 거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거리낌이 없고 특정 사안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데도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게 기소된 이종섭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수사 때부터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뭐 우병우라는 인물, 그 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다 말하자면 각각의 캐릭터 차이가 있고 윤석열이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단순하고 무지하다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같은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언론 얘기하셔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건데, 근데 특정 국면에서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더 드라마틱했지만 특정 국면에서 그런 검사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단죄를 하고, 그러니까 뭐 그게 검찰 개혁의 논리 중에 하나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권력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소권을 진짜 다원화시키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기소권을 혼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오늘도 원래 대본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김성훈 처장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안 내주면 이게 영장조차가 되지 못하는 게 경찰이 몇만 명입니까? 경찰 한 20만 명, 30만 명 됩니까? 그 이 경찰이 20만 명, 30만 명이 아무리 수사를 하면 뭐 합니까? 검사 하나가 야 이거 영장 안 내줄 거야. 이러면 끝나는 게 지금 현재 수사체계, 사법체계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검찰개혁 얘기를 하고 사법개혁을 얘기했지만 이 근본적인 체계가 바뀌지 않고 있고 공수처가 영장 집행 못할 때 우리가 공수처 무능하다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래서 그때 기자들을 포함해서 지식인들도 자기 사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검찰이 했으면 했을 텐데 라는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체제 속에서 여전히 놓여져 있다. 이게 좀 그리고 그게 정말 너무 한국 사회의 큰 폐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본적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우리 편 검찰과 우리 편 아닌 검찰
이라는 이제 이 진영적 사고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사실 이게 이 근원적 모순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조심스러운 시기니까 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검찰하고 벌써부터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왠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방첩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방첩사가 기무사고 계엄을 주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첩사 이번에 말 안 들었어. 지 사령관은 매일 대통령하고 막 뻑하면 가가지고 술 처먹고 막 폭탄주 마시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검찰 조사 어느 정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조사에서 한 얘기 보면 끝까지 자기는 이거 아닌데 이 방식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시를 했는데 방첩사가 이미 기무사 문건으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으니까 밑에 특히 대령급 정도 되는 법무실장도 마찬가지인데 대령 그리고 준장 정도 되는 요 그룹들 중간 허리나 위 바로 사령관 밑쪽을 지탱하는 요 층에서 안 돼 이거 가면 안 돼 우리 영장 없어 못 들어가 너네 들어가지 마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냥 있어 라면이나 먹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보사는 그동안에 건드려 본 적이 없어. 그 정보사는 이 짓 하는 거야 이번에. 근데 검찰 봐봐요. 검찰 그동안에 많이 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못 건드렸거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검찰은 국민들은 많이 바뀌었고 세상도 바뀌었지만 검찰은 아직도 권위주의 체제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해치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그냥 단순히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한 방에 안 되는 거거든.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치 국정원만큼 큰 건가?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어떻게 해서든 만지려고 했다, 바꾸려고 했다고 하는 점에서 균열이 이미 났다. 이번 계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공수처하고 일정하게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법원의 영장을 받는 과정도 그렇고 법원이 취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뭔가 일사불란하게 예전처럼 움직였던 거하고 좀 다르게 서로 간의 힘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어쩌면 혼란일 수 있겠지만 달리 말하면 길게 보면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된다고 봐. 이게 저도 그 동창회 같은 데 나가보면 검판사 출신들 특히 이제 검사 출신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검사들이 그 가끔 한자 쓰잖아요. 네. 무슨 뭐 이렇게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한자 쓰거든. 이것도 참 싸가지 없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동창회에 나가보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공부를 잘했든 좋은 대학을 갔든 못 갔든 간에 50대 중반에 정말 저 친구는 훌륭하게 성숙했구나. 오, 저 친구 진짜 괜찮네. 라는 직업군은 검사나 판사가 없어. 제가 이렇게만 말할게. 제 친구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최경영 네. 앵커의 그 법조 친구들 다 별로다. 아니 그러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비평균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서 잘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배울 게 참 많다.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예?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왜 검사를 했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냐 이거지. 그거는 스스로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예. 그거는 인간적으로 한 3, 40년 지났으면 뭔가 인간들이 성숙해져야 되잖아. 근데 어디서 장기수만 배워가지고 그 옛날 영감님 행세하면서 한자 쓰면 국민들이 무식한 국민들이 뭐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맞는 거지. 또 조중동이. 근데 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그리고 합참까지 끼고 쿠데타를 시도한 게 윤석열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라인업을 꾸려서 쿠데타를 한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면 박정희 때도 뭐 대령 중심이었고 직급이 훨씬 낮았고 전두환 때도 투스타가 둘 껴 있었던 겁니까? 그날 밤에 뭐 하여튼
직급들이 다 낮아요 이거보다. 근데도 그렇지, 말하자면 그렇지. 성공을 했는데 여기는 사령관들을 끼고 그러네. 사령관들을 그 끼고 쿠데타의 특성인 예, 거지. 사령관들을 끼고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했다. 음.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대령급 이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김상환 평론가님 말대로 한국 사회의 어떤 시민적 그 성장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87년이나 과거보다 훨씬 이제 있는데 여전히 그 위에 어떤 근데 그런 생각 노상원이 점찍 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출세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대통령실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이들이 여전히 이 쿠데타라고 하는 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말하자면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아 내가 이 수단을 활용해서 나의 개인적인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는 구조 안에 있었다 생각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이 이 사건의 어떤 좀 비극이자 희극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하면 이 사실 확인서 이야기는 이거 김진태는 완전히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김영선 꼭 좀 해주세요라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김진태가 작성을 해서 올린 거죠. 그렇죠. 김영선 좀 제발 좀 해주세요. 김영선 의원이 너무나 지난번에 공헌도 많이 했고요. 윤석열 후보를 막 도왔고요. 제가 다 증명해요. 무슨 뭐 옛날에 그 연대 보증서 써주듯이 그렇게 한 거죠. 80년대 연대 보증서 써주듯이. 이거는 근데 이제 연대 보증서가 아니라 예. 저의 느낌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 일진이 예. 일진이 맞아요. 피해 학생한테 반성문 받는 거예요. 반성문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앞에서 쓰라고 시킨 거야 네. 저거는.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를 그러면 누가 써달라고 한 건가? 명태균이 써달라고 한 건가? 일진이 써달라고 했겠죠. 일진이 써달라고 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아무리 사실 확인서를 써도 워드로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하지. 그렇죠. 누가 저거 자기 필체로 손으로 저렇게 써요. 손글씨로. 그럼 그럼 꼭 범죄자들이 무슨 뭐 자필서 쓰는 거 보는데 같잖아. 앞에서 자 네. 확인서 써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써. 그래서 네 손으로 써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써. 저는 이런 그러네. 저 현직 강원도지사가 어떻게 저렇게 써요? 이런 양식의 확인서는 저는 그런 데서밖에 못 봤어요. 뭐요? 영화에서 보면 동남아 이런 데 끌려가 갖고 그렇지. 너 자발적으로 그래. 온 거니까 써갖고 집에 편지 보내. 이럴 때 이런 거 쓰는 너 거잖아요. 앞으로 10만 원만 받고 여기서 그냥 일한다? 네. 사실 거의 그런 수준의 문건이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신체 포기각서에 비유했는데 예. 보통 그런 걸 쓸 때는 큰 돈이 필요한데 예. 그걸 이제 꿀 데가 없어서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빚에 그러니까는 몰려서. 뭐가 필요하니까 이분이 이걸 썼지 이렇게 절절하잖아요 글씨가 지금. 아니면 속으로 좀 위협을 받았거나. 그렇죠 위협을 아, 받았든지 근데 그 위협 어쨌든 간에 뭐가 지킬 게 있든지 아무튼 아. 필요하든지 그게 뭐 지킬 필요가 있는 거든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썼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걸 요구한 사람은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졌든지 아니면 필요한 걸 줄 수 있었든지 뭐 그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의로 써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위 사실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음을 밝힙니다. 예, 이게 그리고 시기도 보면 2024년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선 한 3개월 전이네.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면 그 총선에서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녹취도 그렇지. 이미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창원에 남고 싶어 했는데 뭐 김해를 가라 어디를 가라 뭐 이렇게 돼갖고 시끄러웠는데 이걸 왜 썼겠습니까? 김영선 의원의 그 지역구를 지켜주려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을 여기를 그냥 해줘라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김진태 의원과 명태균의 관계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 겁니까? 명태균이 시켜갖고 김건희 여사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라는 게 명태균의 워딩 아닙니까? 그러면 뭐 실제로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라는 게 실제 왜 빌었습니까? 네. 빈 이유가 뭐예요? 강원도지사 시켜달라고 빌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 못 될 뻔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이거를 이제 명 씨가 받아왔다라고 치면 명태균 씨가 가갖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너 내가 그거 다 폭로한다. 그렇지. 이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렇지. 명태균 씨의 이거를- 이런 행태가 돈 갚을래? 신체 포기각서 쓸래? 홍준표의 측근이 명태균 씨 사무실에 돈을 갚으라고 계속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한테 빌려간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라고 화를 냈다는 겁니까? 야, 내가 홍준표 고발한다고 전해.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 돈을 갚으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은 구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얼마나 이들을 잘 코를 깨놨으면 이런 걸 써주고 돈을 거액을 빌려주고도 받아가지 않고 뭐 이런 상황으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간단한 정치인들이니까 지금 다 도지사 시장들인데
근데 여기 오세훈- 사실 확인서에 네. 이런 내용이 예. 있어요. 어떤 내용? 김영선 의원은 대선 당시에는 원외 인사였으나 앞장서 윤 후보를 도왔고 특히 이 이름 요 다음에 이름 나오는 네. 게 흥미로워. 박완수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전 대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그렇게 했어요. 이들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경남지사 실제로 출마 문제나 이런 게 다 꼬여 있었던 거잖아요. 이전에. 사진에도 박완수와 같이 찍은 게 있잖아요. 네. 아, 뭐 명태균, 박완수, 윤석열 음. 같이 찍은 사진이 있고 네, 박완수는 패밀리죠. 명태균 그렇죠. 패밀리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도 같고. 위에는 보면 나의 당성은 너희들 알지? 나의 당성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국민의힘 당내 기구인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내가 이재명 비리를 맡기는데 최선을 다한 나는 강한 국민의힘 당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보증을 하잖아. 김영선 해줘라. 이런 이야기네. 예? 이런 이야기야. 근데 박원수 하여튼 경남지사는 자기는 명태균 잘 모른다고 하던데. 박한수도 그렇고 지금 홍준표도 모른다고 하고 오세훈은- 김진태도 잘 모른다고 하고 다 모른다는데. 오세훈은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게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과 거의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 차례 만났다. 네. 오세훈은 2번밖에 안 만났다는 건데 김영선은 여러 차례 만났다. 그리고 대납 비용도 뭐 여론조사 비용도 있었던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 논리로 보면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많이 이름이 오르락내릴 건데 오세훈 시장 건이 훨씬 더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림이 정확하죠. 왜냐하면 돈이 오간 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돈이 후원회장으로 불리는 인물이 줬다는 건데 그걸 오세훈 시장이 지시했냐, 인지했냐, 알고도 묵인했냐. 뭐 요것만 밝혀내면 지금 되는 구조인데 이 지금 김한정 씨가 압수수색을 이미 당했고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내가 오세훈 것만 내준 게 아니라 윤석열 것도 내주고 이준석 것도 내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약간 양가적으로 들리죠. 나 건드리면 내가 다 불 거야. 라는 측면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원래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누가 당선될지 관심이 많아서 난 돈도 많고 그냥 내가 한 거예요. 뭐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사실 뭐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서늘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후원회장을 맡았더니 그리고 이분이 했던 기관의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 요직에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서울시 자리에. 산하기관에. 근데 이게 검찰이 보기에 따라서는 대가성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박근혜 때 나왔던 뭐 그 표현이 제3자 뭡니까? 뇌물? 네, 제3자 네. 뇌물이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수사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불리한 것 같고, 근데 명시 변호인단들은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 뭐 거래 이런 걸 입증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다 할게요. 홍준표를 입증하는 건 1도 아니에요. 이런 태도로 늘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약간 변죽에 있는 것들만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본질적인 거를 치명적인 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는 뭐를 갖고 증거가 있는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이 죽기 살기로 대선에 나오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름이 다 공개됐으니까 김한정 씨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렇죠. 김한정 씨 말 한마디만 바뀌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명태균은 어차피 허풍쟁이라고 지금 몰아세워 버리면 되잖아요. 증거 없으면 허풍쟁이라고 몰아세우면 되는 거니까. 오세훈과 김한정 사이에서 김한정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졌어. 그럼요. 그렇죠? 지금 다른 게 뭐가 필요해? 돈 준 사람이 내가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부탁해서 줬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게임. 거지. 근데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해서 대통령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까지 안 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입을 닫고 있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네. 필요도 없고. 그러네. 그러니까 장재현 의원 중간간하고 거의 비슷한 프레임이야 이게. 똑같이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예. 그러니까 장재현 의원이 끈 떨어지고 다 떨어진 상황에서 그 동안에 일종의 이제 위압이나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걸 말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재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다 끈 떨어졌어. 대통령은 이제 탄핵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고 있었던 거 그냥 바로 고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사실 구조로 보면. 그렇죠. 대선 출마 안 하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검찰이 서울시장 한 명 날리는 거, 뭐 성과니 아니니 그런 걸 떠나서 할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그렇죠. 예. 대선주자 날리는 거랑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홍준표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아들 친구도 들어가 있고 자기 측근도 들어가 있고 지금 다 연결이 돼 버렸잖아. 자기 아들이랑 문태균이 주고받은 것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부인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구조가 비슷해 다. 예.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인터넷 성능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은 비교원에서 하시고요. 비교원 보장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혜택이 적다 그러면 150%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상담 받으시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을 하면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인 추천할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산삼순백이죠. 이름도 산삼순백. 산삼만 100%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고요.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입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5,000건이 되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합니다.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인데요. 3월에는 순백 산삼 1+1 추가 서비스로 순백 산삼 10병을 더 드립니다. 온 가족 건강관리를 산삼 순백과 함께 하십시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예, 최인현의 정치본색이었고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한 한결의 21기자, 그리고 김연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